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래 스카이라운지 아스테리아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부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고 그 안에서는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억지로 꾸며낸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TK그룹의 최연소 CEO 강태주는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무관심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은 파티장의 화려함 속에서도 조금의 흥미도 찾지 못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얼음 조각상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그에게 이 자리는 사업의 연장이자 피하고 싶은 족쇄일 뿐이었다. 강 대표 여기 있었군. 기름진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태주는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대호건설의 최만식 회장이 그의 딸 최유라의 팔짱을 낀 채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최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노골적으로 TK그룹을 향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과 태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두 회사의 합병을 꿈꾸고 있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인사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최유라에게 머물렀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공허함과 계산적인 빛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잘 꾸며진 인형에 불과했다. 태주는 속으로 가볍게 경멸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만식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유라가 강 대표를 무척 보고 싶어 했어. 두 젊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림이 따로 없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겠지. 그는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주변의 이목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고 태주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불쾌감에 휩싸였다. 그는 대답 대신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답답한 속은 풀리지 않았다.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그때 그의 시야 한 구석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법석이 없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그녀는 다른 웨이트리스들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만은 확연히 달랐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와 침착한 표정은 마치 이곳의 소란스러움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한 취객이 그녀에게 시비를 걸며 와인잔을 쳤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순간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다른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재빨리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침착하고 품위 있는 대처 방식은 강태준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강 대표 내 말 듣고 있나? 우리 유라와 함께 테라스에 나가서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어떤가?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최 회장의 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무작정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권력, 돈, 명예. 남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다. 진심 없는 관계와 끝없는 계산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밤 공기가 제법 찹니다. 태주는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웨이트리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쟁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들고 서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맑았고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낯선 사람, 특히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그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긍정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그에게 건넸다.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그의 차가운 마음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이런 곳에 왜 혼자 있습니까? 태준이 무심코 물었다. 보통의 직원이라면 감히 CEO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끔은 시끄러운 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대표님이야말로 이런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신데 어째서 여기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이 위선적인 파티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주인공이라 아마 꼭두각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 적이 없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많은 줄에 묶여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유롭게 춤출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흔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담긴 조언이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많은 아첨과 계산된 조언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강직한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혹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순간 충동적으로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버릴 방법을. 그는 찻잔을 난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서연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CE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방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잔인한 농담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말을 이었다. 물론 이건 정상적인 청혼이 아닙니다. 일종의 계약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 최악의 상황에서 꺼내준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돈, 명예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는 이것이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차분함을 되찾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대신 알 수 없는 깊이의 슬픔과 강한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생각했던 것처럼 돈에 흔들리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제가 원하는 것이요. 그녀가 조용히 되물었다. 대표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정말 들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치관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최만식 회장과 최유라가 그들을 발견하고 테라스로 다가왔다. 최 회장은 태준이 웬 웨이트리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강 대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여자는 누구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가득했다. 최유라 역시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태주는 서연의 앞을 막아서듯 한 걸음 내디뎠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위선과 거짓을 끝낼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회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파티장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약혼녀 한서연 씨입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테라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최만식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최유라의 얼굴은 충격과 굴욕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고 있지는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연극만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소. 그러니 지금은 내 손을 놓지 마시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체념과 함께 미약한 결심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스캔들이 터져나왔다. TK그룹의 냉철한 CEO 강태준이 신원미상의 웨이트리스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무도 그 폭풍 같은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한 남자의 충동적인 선택과 한 여자의 불가해한 수락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문의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태주는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서연을 시청으로 데려갔다.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위한 차가운 거래일 뿐이었다. 태주는 이 결혼이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이 계약 결혼이 실은 그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맸던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을 향한 운명의 문이었음을, 그리고 그 문을 열 열쇠를 쥔 한서연이라는 여인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유일한 불꽃이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개인 비서가 운전하는 차가 한서연을 태운 곳은 그녀의 낡고 비좁은 옥탑방 앞이 아니었다. 차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알려진 평창동의 한적한 언덕길을 따라 올라갔다.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잘 지어진 미술관처럼 차갑고 미니멀한 건물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통유리와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건물은 완벽한 조형미를 뽐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어젯밤의 충동적인 사건 이후 그녀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고 마치 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앞의 거대한 저택은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발을 들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잘 차려입은 가정부가 나와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정부의 안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길고 넓은 복도는 발소리를 모두 삼켜버릴 만큼 고요했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집의 냉랭한 분위기를 더했다. 서재의 문이 열리자 강태준이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의 파티장에서 보았던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철하고 이성적인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했다. 앉으시오. 태준이 책상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 같은 차를 타고 이곳에 왔지만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손님용 침실에 안내한 뒤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고 그게 전부였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것부터 읽어보시오. 우리 관계의 기본이 될 규칙들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을 거요. 그가 내민 것은 혼인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마음을 굳힌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기로 스스로 선택했다. 그녀는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태준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명료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해야 하며 공식적인 행사에 반드시 동반 참석해야 한다. 사적인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않으며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도 기대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되면 태주는 서연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한다. 대신 서연은 결혼 생활 동안 알게 된 TK그룹과 강태준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평생 비밀에 붙여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올가맬 족쇄이기도 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그녀가 금액을 보고 놀라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차피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고 돈으로 끝날 관계였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타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변호사처럼 침착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짚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이 태준을 조금 의아하게 만들었다. 한참 후 서연은 계약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이윽고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계약 조건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의자의 등을 기댔다.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보지. 그는 그녀가 돈이나 부동산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요구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첫째, 이 집 안에서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되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닐지라도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둘째, 제가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주 작은 규모라도 저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대표님의 명예나 TK그룹의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요구는 태준을 더욱 놀라게 했다. 그녀는 안락한 삶에 안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 조항을 추가해 주십시오. 계약 기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이 불평등한 계약의 마지막 균형을 맞추려는 그녀의 의지였다. 모든 요구를 말한 서연은 다시 침묵했다. 이제 결정은 태준의 몫이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원칙과 자존심을 가진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태주는 짧게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흥미로움과 약간의 허탈함이 섞인 미소였다. 좋소. 당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서 수정을 지시했다. 그의 빠르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서연은 조금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할 준비를 할 뿐이었다. 수정된 계약서에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나자 비로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태주는 서연에게 집의 구조와 생활 규칙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동쪽 별채는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니 절대 출입하지 말 것.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할 것이지만 함께 할 필요는 없을 것. 그리고 외부인의 방문은 반드시 사전에 자신에게 알려야 할 것.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건조했다. 그날 이후 거대한 저택 안에서 두 사람의 어색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집에는 여러 명의 고용인이 있었지만 저택은 언제나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과 태주는 아침 식사 시간에 가끔 마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서로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둔 채 각자의 섬에 고립된 사람들 같았다. 서연은 대부분의 시간을 2층의 작은 서재에서 보냈다. 태준이 허락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많은 요리책과 와인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작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기도 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고 태준 역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계약서의 조항을 지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이닝룸으로 들어선 그는 깜짝 놀랐다.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야채 수프와 간단한 샐러드, 그리고 잘 구워진 생선 요리였다. 그 옆에는 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방해가 되었다면 치우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계약서에는 서로의 식사를 챙겨줄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온종일 서류와 씨름하느라 지쳐 있었고 따뜻한 음식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그리웠다. 아니, 괜찮소. 그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무심코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깊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맴돌았지만 이전처럼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음식의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조금은 데워주는 듯했다. 태주는 이 여자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곳에 와서 계약 결혼이라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그들의 계약은 차갑고 삭막했지만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그 차가운 현실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강태주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저 자신의 삶에 잠시 머무는 그림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의 단조로운 세상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저녁 식사를 앞두고 태주는 집사에게 최고급 빈티지의 프랑스 와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의 와인 셀러에서도 가장 귀한 와인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집사가 와인을 오픈하려던 순간 조용히 곁을 지나던 서연이 잠시 멈춰 섰다. 그녀는 집사의 손에 들린 와인병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와인은 오늘 요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미가 너무 강해서 해산물의 풍미를 해칠 수 있어요. 오히려 저쪽에 있는 샤르도네 품종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감히 CEO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사는 당황하여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태준 역시 순간 불쾌한 감정이 치밀었다. 계약 결혼을 한 아내일 뿐인 그녀가 자신의 안목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물었다. 당신이 와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 와인은 분명 훌륭한 와인이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의 태주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는 집사에게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지만 태주는 와인과 음식이 미묘하게 겉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는 소믈리에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메뉴와 와인에 대해 물었다.
소믈리에는 조심스럽게 서연과 똑같은 말을 했다. 그 순간 태주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웨이트리스인 줄 알았던 그녀의 지식은 결코 얕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 의문은 며칠 뒤 TK그룹이 후원하는 현대미술관 개관식에서 더욱 커졌다. 태주는 계약에 따라 서연을 파트너로 대동했다. 그는 그녀가 이런 예술적인 자리를 불편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작품들을 진지하게 감상했다. 잠시 후 한 유명 화가가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화가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작품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태주는 의례적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화가의 말이 끝나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가님께서 사용하신 임파스토 기법이 작품의 질감을 잘 살려주고 있지만 푸른색의 채도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고독이라는 주제가 더욱 깊이 있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평에 화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작품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군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대체 어디서 저런 안목을 얻게 된 것일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일어났다. 태주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중동의 석유 재벌 셰이크 만수르와의 투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만수르는 소문난 미식가이자 예술 애호가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 직전까지 간 상태였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쥔 채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만수르의 프로필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이분께 한국의 전통 다과를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최고급 곶감으로 만든 곶감단자와 약과 그리고 은은한 향의 국화차를 함께요. 태주는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에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소박한 것에 눈길이나 주겠소. 그는 그녀의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런 분일수록 화려함보다는 진심과 정성을 높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양의 디저트는 지겨울 만큼 드셔보셨을 테니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맛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주는 비서에게 그녀가 말한 대로 준비해서 만수르의 호텔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만수르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는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어젯밤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태준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작은 다과상이 수천억 원짜리 협상에 물꼬를 튼 것이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어떤 경외감과 함께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대호건설의 최만식 회장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총동원해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는 이렇다 할 과거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빌어먹을 고작 웨이트리스 하나 뒷조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하던 부하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부하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말 이상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기록 외에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평범한 여자라면 이럴 리가 없었다. 그녀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몇 년 전 파산 신청을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예원의 등기 서류였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의 대표 이름은 한 지역 파산 당시 유일한 가족으로 딸 한서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 회장은 예원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과거 자신이 다른 사업가를 음해하기 위해 교묘하게 부도를 유도했던 여러 레스토랑 중 하나였음을 기억해냈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길에 휩싸인 레스토랑과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차가운 식은땀을 닦으며 자신의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가 강태준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녀의 원수를 무너뜨릴 힘이 있었다. 그녀는 가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곤 했다. 화목했던 시절 예원이라는 현판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린 소녀의 행복한 미소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다시 차갑고 강한 가면을 썼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저택은 그녀에게 복수를 위한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가장 외로운 감옥이었다. 최만식 회장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는데 매우 능숙한 인물이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TK그룹 강태준 CEO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파산한 식당 주인의 딸 배경을 노린 계획된 접근 의혹 기사는 매우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한서연이 과거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레스토랑 예원이 빚더미에 앉아 파산했다는 사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서연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으며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모두 돈을 노리고 만들어진 가식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파장은 거대했다. 순식간에 인터넷은 강태준과 한서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신데렐라를 향한 동경은 순식간에 꽃뱀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었다. TK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갔다. 태준의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이사회의 임원들은 당장 이 불명예스러운 결혼을 무효로 하라며 그를 압박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기사를 읽으며 차갑게 분노를 씹어 삼켰다. 그의 분노는
한서연이 아닌 최만식 회장을 향해 있었다. 비열하고 졸렬한 수법이었다. 이것은 서연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자신의 판단력과 TK그룹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최 회장은 이 스캔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만천하에 공개하고 조롱하고 싶어 했다. 한서연 씨를 내 사무실로 부르도록 해 태주는 비서에게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잠시 후 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그녀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태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읽어보시오. 당신에 대한 이야기요. 서연은 말없이 화면에 떠 있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갔.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이내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읽고 난 뒤 조용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변명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사실입니까? 태준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아버님의 레스토랑이 파산했고 당신이 그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는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이성적인 판단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아버지의 레스토랑이 최만식 회장의 계략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그의 또 다른 테스트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아직 패를 숨겨야만 했다. 네, 사실입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인정했다. 아버지는 파산하셨고 저는 오랫동안 빚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위해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저에게도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왔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에서 그는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과 강인한 자존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제부터 이건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다. 최만식 회장은 당신을 공격함으로써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요. 내 결정에 흠집을 내고 TK그룹을 흔들려는 수작이지.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오. 그의 말은 계약을 넘어선 첫 번째 동맹선언이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이 기회를 빌미로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을 내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물론 그것이 그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즉시 홍보팀을 소집해 비상회의를 열었다. 그는 변명이나 해명으로 가득한 기자회견 대신 전혀 다른 방식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며칠 뒤 TK그룹은 젊은 요리사, 지망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 갈라 디너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주최자로 강태준과 함께 한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갔다. 세상의 이목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행사 당일 서연은
태준이 보내준 우아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TK 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 없는 기품과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한서연의 연설 시간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이크 앞에 선 서연은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요리사의 딸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꿈을 잠시 접어두었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레스토랑을 잃고 절망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다. 대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다. 태주는 무대 아래에서 그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연꽃으로 피워낼 줄 아는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함께 큰 전투를 치른 전우들 사이에서나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비슷한 것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뒤 태주는 차에서 내리려던 서연을 불러 세웠다. 오늘 잘했어. 그가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차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표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준의 심장에 아주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자선 갈라 디너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강태준의 저택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와 한서연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다. 가끔 아침 식탁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나마 가벼운 목례를 건네기도 했다. 태주는 자신이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는 그녀의 옆모습을, 정원에서 조용히 꽃을 돌보는 그녀의 손길을, 그리고 가끔 자신을 향해 짓는 희미한 미소를 자신도 모르게 눈으로 좇고 있었다. 그녀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책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그의 충직한 비서 김민준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거의 10년 동안 태준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고 타인에게 벽을 치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런 그가 한 여자 때문에 변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 실장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단지 불쌍한 파산자의 딸이라면 최만식 회장의 공격에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대중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태준이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김 실장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정보원을 고용해 한서연의 과거를 다시 파헤쳤다. 최만식 회장이 놓쳤을 법한 아주 작은 흔적까지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정보원으로부터 의미 있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원이라는 레스토랑이 단순히 망해버린 식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예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수소문에 찾아갔고 당시 활동했던 음식 평론가들의 낡은 잡지 기사들까지 모두 뒤졌다. 그리고 조각난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그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예원은 단순한 한정식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 궁중 요리의 명맥을 잇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었다. 예원의 오너 셰프였던 한지혁은 당대 최고의 요리명인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외동딸 한서연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요리 신동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절대 미각과 천부적인 재능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원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낡은 잡지에는 한국 요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 소녀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앳된 얼굴이 실린 기사도 있었다. 그랬던 예원이 왜 갑자기 몰락했을까? 김 실장은 파산 직전의 재무 기록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예원이 해외 유명 미식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거대 자본의 투자를 받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시점에 레스토랑의 핵심 식자재를 공급하던 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다. 동시에 식중독 사건이 터졌다는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갔다. 루머는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예원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난 후였다. 투자 계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레스토랑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결국 한지혁은 평생을 바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예원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실장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보타지, 즉 의도적인 파괴 공작이었다. 그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식자재 업체에 거액의 돈을 건네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인터넷 매체의 배후를 캤다. 모든 자금의 출처는 결국 하나의 유령 회사를 거쳐 대호건설의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최만식 회장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만식 회장은 예원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복합 쇼핑몰을 짓고 싶어 했다. 그는 한지혁에게 여러 번 레스토랑을 팔라고 제안했지만 자부심 강한 명의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기로 결심하고 이처럼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것이었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예원의 화려했던 시절을 담은 사진들 한서연을 천재라 칭송했던 기사들, 그리고 최만식 회장의 검은 커넥션을 증명하는 금융 자료까지. 이것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가족사이자 한 남자의 추악한 범죄 기록이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자신의 보스에게 어떤 표정으로 전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준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두툼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한서연 씨 관련 심층 보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알던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고통과 배신으로 얼룩진 한 천재 요리사의 비극적인 삶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와인과 그림에 대해 그토록 깊은 안목을 가졌는지, 왜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과 상처의 흔적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왜 최만식 회장 앞에서 그토록 당당했는지도. 그녀에게 최 회장은 단지 무례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에게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복수극에 이용할 장기말로 취급했다. 하지만 진짜 복수를 꿈꾸고 있던 것은 바로 그녀였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은 최만식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이미 깊고 질기게 얽혀버렸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그녀를 계속해서 자신의 방패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복수를 위한 검이 되어줄 것인가. 강태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보고서의 모든 글자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밤새도록 되씹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깊이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녀를 자신의 게임판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다.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폭풍처럼 휘저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던 혼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단어들로 가득 찬 종이 뭉치가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들고 곧장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에 없었다. 태주는 온 집안을 찾아 헤맸다. 그는 마침내 이른 아침의 햇살이 비치는 온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태주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지 알기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태준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고 눈빛이 살짝 굳어졌다. 그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쓸모없는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온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번 찢었다. 잘게 조각난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복수를 위해 선택했던 가장 강력한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에 이어질 그의 차가운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미안하오. 태준의 목소리는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과해 본 적 없는 남자였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멋대로 당신을 판단하고 이용하려 했소.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난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원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최만식 회장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더 이상 이따위 종이 쪼가리에 우리 관계를 묶어두지 않을 거요. 이건 계약도 비즈니스도 아니요. 당신의 복수는 이제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요. 내가 함께 싸우겠소. 당신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왜 저를?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는 단지 최만식 회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동정일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의심이 거친 파도처럼 부딪혔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내 자존심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틀렸어.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상처와 강인함을 보게 될수록 난 깨달았소. 이건 더 이상 계약이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실된 고백을 했다. 이건 당신에 대한 이야기요. 한서연.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란 말이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서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수심만으로 버텨온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살아왔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사치이자 금기어였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 그녀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바로 그때였다. 온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민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다급한 모습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게 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최만식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해외 투기 자본과 손을 잡고 우리 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최만식 회장이 코너에 몰리자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불법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교란시키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TK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악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방금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이 사람을 고용해 사모님을 해치려 한다는 정보입니다. 그 말에 태준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최만식은 선을 넘었다. 그는 이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위협하는 비열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감상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태준의 곁에 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겁니다. 최만식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관련된 증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태준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태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혹은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으로 묶이고 공동의 적으로 인해 운명 공동체가 된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다.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최만식 회장의 공격이 시작되자 T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어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회사 전체가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리는 난파선처럼 위태로웠다. 하지만 배의 선장 강태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곁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준이 밤을 새워가며 전쟁 같은 이 사회를 지휘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건넸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태준은 지치지 않고 싸울 힘을 얻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다. 승부의 열쇠는 서연이 말한 증인에게 달려 있었다. 그는 과거 최만식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회계사로 최 회장의 배신으로 모든 죄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하자 장부를 들고 잠적한 인물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과거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고 서연은 그 인연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그가 숨어있는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냈다. 태주는 경호원들을 붙여주려 했지만 서연은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를 자극하지 않고 조용히 만나 설득해야만 했다. 태주는 불안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내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홀로 차를 몰아 약속 장소인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회계사는 극도로 경계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최만식 회장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다그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에게 받았던 도움과 인간적인 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만식 회장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신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남자의 흔들리던 눈빛이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비밀 장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최만식 회장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탈세, 그리고 예원을 파산시키기 위한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장부를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최 회장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TK그룹의 법무팀은 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최 회장이 동원한 해외 자본이 불법 비자금임을 증명하고 법원에 MA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중은 경악했다. 존경받는 기업가로 위장했던 최만식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호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최후의 발악으로 열린 주주총회장 최 회장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주주들의 싸늘한 시선과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최만식 씨 횡령 및 주가 조작 불법 로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최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초라하게 끌려나가며 연단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태준과 한서연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TK그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태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고 서연은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예원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법원은 최만식 회장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김민준 실장을 비롯한 몇몇의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서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의 이미지처럼 깨끗하고 단아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자신이 직접 쓴 서약을 읊었다. 나 강태주는 한서연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아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당신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진심을 담아 화답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아닌 서로의 진심 앞에서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다. 1년 후 과거 예원이 있던 자리에 서준 슈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그것은 서연의 서와 태준의 준을 딴 이름이자 새로운 새벽의 기준을 열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한서연의 천재적인 요리 실력과 강태준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결합된 최고의 공간이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그녀의 요리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단숨에 미식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태준과 서연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간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어느새 레스토랑의 소믈리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고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주방을 지휘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날아올랐다. 어느 날 밤 한 CEO가 우연히 웨이트리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서연이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그것이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태준에게 몸을 기댔다. 사실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단단한 운명이 되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밝혀주고 있었다. Số từ 2215, hết chuyện.